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근무하고요. 이 카파라고 하는 Collective AI on the Foundation AI라고 하는 생성형 AI 위에 이제 그 집단 인공지능을 올리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요즘 나오고 있는 AI 교과서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은 큰 그림에서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징 하고 있는 그 어떤 중간에 작은 잔가지들이라든가 교육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저희가 저는 옛날에 철학과를 굉장히 부끄럽게 나왔는데 여기 철학과 선생님들 계시는데 얼마나 꼴통이었는지 친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선배님도 알고 있고 그럴 텐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감사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뭐로 디지털라이징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라는 게 피지컬 월드에 있는 것을 물리적인 세상에 있는 것을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멘탈 월드에 있는 것을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라이징 하는 이 전환이 있는데 멘탈 데이즈가 있는데 거기 나온 용어들이 굉장히 제가 이전에 공부 좀 제대로 할 걸 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별자에서 보편자로, 그 다음에 추상에서 다행자로 한 것을 abstract로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희가 이미 만들어놨다. 옛날에 문돌이 문순이들이 뭐 돈 안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무시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공부를 왜 좀 안 했을까? 그쪽 공부를 좀 잘해놓을 걸 그런 생각도 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이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그림은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100년이 좀 더 됐죠. 1900년도에서 120년 전에 프랑스에서 미래학자가 미래의 교실은 100년 후의 미래의 교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교수님이 책을 갈아 넣어서 그쵸? 읽는 책을 갈아 넣어서 조교가 열심히 머신에서 이렇게 갈아 넣고 그것을 선 같은 거 디지털라이징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쏴주고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인스파이어가 많이 됐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왔던 책, 그 다음에 어떤 규범 같은 것을 디지털라이징해서 그것을 가지고 맞춤형 학습을 하는, adaptive learning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그림 볼 때마다 이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그 knowledge representation을 디지털라이징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책도 많기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지털 머시너리가 나왔을 때는 아마 제가 뭐 태어날 때쯤 나왔겠죠. 그때는 이제 컴퓨터라는 그런 개념이 메카니컬 머신에서 디지털 머신이라는 게 나왔을 거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웨이브가 와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이메일이 만들었나요? 그래서 이메일 가지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했었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홈페이지 만들었나? 뭐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하나 가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때는 놓쳤죠. 투자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2000년도 닷컴 버블도 맞고 이래서 그때 웨이브를 좀 놓쳐서 아직도 스틸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third wave가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이죠. 제가 2016년도에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모여라.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지금. 그리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산 친구도 있고 안 산 친구도 있고 2018년, 2019년 이렇게 지나가자 2024년이 됐습니다. 가격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웨이브가 있어요. 머니를 디지털라이즈 하는 우리가 소위 아는 그 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아날로그 세상의 돈을 그 시스템을 그 디지털 공간으로 옮길 것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하는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웨이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인데, 지금 이제 디지털 교과서 같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여기에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웨이브가 하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GPT가 나타나서 이 디지털 웨이브 중에 knowledge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디지털라이징 되는 그 방법론이 완성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이때까지는 사실은 디지털 knowledge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GPT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초반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식기 같은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지, 그렇죠? 특히 언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지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것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텍스트북 하면 이게 말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지식에 대한 정의, 책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지능에 대한 정의들이 이렇게 붕 떠다니는 느낌? 붕 떠 있는데 학자들이 정리가 아직 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오버유즈 하고 있지 않나. 특히 대한민국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디지털 knowledge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디지털라이징하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번 이제 소위 말하는 찐이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웨이브를 가고 있는, 저는 이게 극초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는 게 한 5년, 10년 사이에 한 단계씩 콕콕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놓치면 안 돼요. 이제 50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돈으로 놓친 거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투자 못했고, 구글 투자 못했고, 비트코인 일찍 못 샀던 거는 괜찮은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도 중요한데, 일단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타이어먼트를 좀 벌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메인스트림은 예를 들면 GPT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환을,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보낼 거냐면, 큰 슈퍼 지능을 만들어서 그 슈퍼 지능이 제너럴 퍼포스를 가지고 있는 멀티 모더, 예를 들면 소리도 되고, 그림도 나오고, 텍스트도 되고, 말도 하고, 이런 똘똘한 한 놈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론이에요. 이게 지금 AI를 만들고 있는 메인스트림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옆에서 조그맣게 붙어가지고, 야,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으니 그러지 말고 우리 다른 방법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인텔리전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텔리전스를 먼저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디스크리트한 어떤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잘 연결되어 있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디지털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디지털 knowledge, 사실 두 마디가 더 있어요. 이게 말을 짧게 하면 좀 너무 축약시키기 때문에 external digit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외제적 디지털 표상이라고, 지식의 표상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proof나 report나 우리 책 같은 거 있죠. 책 같은 게 디지털 형태로 넘어가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여기서 멈추는데,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냥 책을 디지털라이징 한 게 아니라 그 책 속에 있는 그 정보들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다이내믹하게 잘 사용되는 상태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지식이 아니라 지능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거칠게 디파인을 한 것은 Dynamic Use of Knowledge Representation. 우리가 디지털라이즈 했던 정보를, 예를 들면 책, 비디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학생이
적정한 용도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고, 그 사용하는 상태가 굉장히 효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좋은 인공지능 디지털 인텔리전스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나. 그럼 이제 이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었지만 이 semantic in use 혹은 사용에 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라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철학과 선배님도 계시고 하니까 너무 길게 하면 뽀록 나니까. 그래서 어떤 사용이 없으면 인텔리전스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디지털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된다. 약간 프로그램처럼 내가 쓸 수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야말로 이제 인텔리전트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그 방법론이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그젬플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차이는 좀 있죠. 여기는 decision making이라든가 problem solving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knowledge가 그쪽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사용되면 우리가 intelligence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용과 interpretation, use and interpretation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요. 데이터일 때는 그렇게 사용과 interpretation 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때는 context,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일 때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계속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당연히 semantic, 의미가 이제 이쪽 분면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됐어요. 네, 왜 그런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갑자기 GPT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론은 굉장히 rule-based expert knowledge의 엑스퍼트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방법론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을 갑자기 허락도 없이, 심지어는 어떤 부분의 책 같은 경우는 허락도 없이 굉장히 많은 책을 갈아 넣어서 디지털라이징 하는, 지식을 디지털라이징 하는 방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것을 예를 들면 350만 권의 책을 갈아 넣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가 어떤 단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정도로 복잡한 모형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다재다능한 형태의 이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다크호스처럼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도 사실은 그 전 버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3.5부터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GPT가 또 무궁무진하다 할게. 근데 어떻게 쓰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지지가 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좀 테크니컬한 용어로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커패시티가 있는데 뭘 할지, 얼마나 잘하는지가 숨겨져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정말로 어떻게 쓰면 잘 쓰는 건지, 어떻게 쓰면 잘 활용하는 건지를 알아내면 굉장히 큰 금전적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랭귀지 모형은 얼마나 이 생성을 하는 게 일관적인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이 대표성을 띠는지, 얼마나 설명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랭귀지 모형을 가지고 이쪽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아까도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제가 하고 있었던 어프로치는 룰 베이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 지식의 어떤 조각조각들을, 원리를 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성하는 방법이었었는데, 갑자기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self-supervised learning을 하고,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을 하고, fine tuning을 하고 해서 이제 정말로 쓸만한 형태로, 굉장히 파워풀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나왔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이 두 가지를 융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방법론을 했는데 이 방법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새로 나온 이 방법론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단점을 서로 보완하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효과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얘가 왜 위험하고 얘는 왜 어려웠었는데 이제 되기 시작했는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부모님들 계시니까 이 말씀 드릴게요. 아마 2주 전에 나왔을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컨저버티브한 나라라서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챗GPT 같은 거 쓰지 마 그러면 사실 안 써요. 제 아이들도 근처도 못 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compared to Korea. 근데 미국에서의 데이터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37%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75%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제너러티브 AI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그냥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또 이건 대학에서 이 이야기를 했죠. 대학에서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봤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교수님들한테 자, GPT가 숙제한 거랑 그 다음에 대학생이 숙제한 거랑 교수님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교수님이 찾는 비율이 20% 미만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학생들이 챗GPT를 이렇게 낸다 하더라도 내가 질의를 했을 때 들키지 않을 확률이 80%잖아요. 거기다가 더욱이 뭐냐면 이 스코어가 GPT가 내는 스코어가 학생이 직접 하는 것보다 평균이 높아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들키는데 내가 학점을 잘 받네. 그러면 이게 마켓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서 안 들킬 정도로만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생성형 AI가 가지는 K-12 애들이 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잘 모르니까 이거는 미국의 이야기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GPT가 없을 때도 격차는 존재했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는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학력이 부모의 소시오-이코노미컬 스테이터스에 너무나 많은 코릴레이션이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어서 부모의 SES,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아이들의 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가 미국의 굉장히 큰 화두인데,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챗GPT 같은 게 없을 때는 요만큼 격차가 나는데 이제 챗GPT가 있으니까 잘 못 쓰는 아이들은 굉장히 나빠지는 거야. 아까 했던 그 학생들이 왜 챗GPT를 쓰냐 하면 글쓰기, 읽기, 읽고 서머라이즈하고 분석해야 되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주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있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력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챗GPT 사용을 잘하게끔 만드는 친구들 있죠. 그게 K-12뿐만이 아니라 K-12는 좀 아예 쓰면 안 되니까 특히 대학생들 챗GPT를 내가 정말 잘 쓰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의 지식을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대학생부터 내가 숙제 내는 거 다 치링하고 하면 이게 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 디바이드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다크호스가 나오는데 대학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AI를 사용하는 게 제대로 된 AI를 사용하는 것이고, AI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리스폰서블한 AI를 만들고 리스폰서블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론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야, $25 내고 내가 그거 결제하고 써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 수준이 거긴 거예요. 지금 최고로 관심 있는 거는 야, 25불 내고 그거 4.0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짜는 안 되냐, 여기 수준의 질문 자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크리티컬한 이밸류에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무서운 이 친구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오픈 AI가 책임지지 않거든요.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친구의 이야기인데 또 하나는 그래요. 2020년인데 이거 2000년대 이야기예요. 제가 이때 유학을 가면서 승식이라는 친구가 상자도 아마 그때 옆에 있을 거야. 승식아! 제가 그때 그 인턴 사원으로 사이버텍 홀딩스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벤처 기업을 했었는데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사이버텍 홀딩스가 40배 올랐습니다. 그 주식이 그때 이때 막 닷컴 버블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 상장 폐지가 됐네. 그 뒤에 아이벨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식들은 이런 버블을 정면으로 맞고 그리고 돈을 번 친구도 있고 안 번 친구도 있는데 제 친구는 조금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나한테 술은 사줄 수 있다. 내가 이 집 살 때 너 돈 좀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처음에 벌어지고 있는 건 GPU라고 하는 어떤 계산하는 그 CPU 같은 것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인텔리전스가 높아진다고 하는 몇 개의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GPU의 성능이 좋으면 데이터는 똑같고요. GPU의 성능이 좋으면 어떻게 학습을 시키나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그냥 인텔리전트한 일을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지금 그 스트럭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를 예를 들어서 H100, HB100 이런 거는 중국에 갖고 가면 차 한 대를 살 수 있어요. 그 GPU 하나를 들고 가면 바람얘기 같은. 제가 왜 GPU를 잘 아냐면 이전에 그 이더리움 마이닝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남아있죠. 지금 제가 논문 리뷰를 할 때 2023년도에 이제 나와가지고 2022년도 말에 챗GPT가 나와서 그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스플릿을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다른데 2023년도 초에 14불이었는데 작년 1월달에 14불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17불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엔비디아가 더 나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트렌드가 계속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수십 년간 있으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마존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계속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여기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지금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고 아이들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웨이브를 어떻게 타도록 알려줘야 될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론은 아주 현이가적인 현이의 필기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대학교 때 현이라는 친구의 노트를 보고 시험 준비를 한 친구와 그러지 않는 친구로 나뉘어집니다. 저희 학교에. 왜 그러냐면 현이 노트는 여러 가지 수업을 듣는데 현이 노트는 굉장히 스트럭처들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놓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든지 어떤 강의든지.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안 들어도 현이야 노트 좀 빌려둬라 이래가지고 노트 그거 베끼느라고 시험 기간이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아니고요. 선생님의 강의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정리를 잘해 핵심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물론 모든 것은 노트 정리만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노트 정리를 잘하는 게 잘 정리된 노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학습을 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이 GPT를 잘 써야 돼요. 아까 그랬죠. 잘 쓰는 친구와 잘 못 쓰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GPT를 굉장히 잘 써서 굉장히 뛰어나려고 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내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노트를 만들면 다른 사람이 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잘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드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계가 이해를 잘 하도록 만들면, 그리고 핵심은 내가 기계한테 주면, 기계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생성을 하고, 그러면 내가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컨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굉장히 가깝게 가지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챗GPT 사용이라든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해보면, 글먹 적는 친구들이 프롬프트도 못 적어요. 왜냐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라는 게 내추럴 랭귀지, 일반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언어적인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은 프롬프팅도 안 되기 때문에 생성형 AI 시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은 뭐 질문을 잘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글을 잘 적어야 돼요. 근데 글을 잘 적는, 라이팅을 잘하는, 챗GPT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이팅을 따박따박하게 하는 방법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쪽에 포커스를 해서 하면 내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라든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 잘하는 거에 대한 이그젬플을 드릴게요. 우리가 나방하고 나비하고 비교한 글이 있어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나방하고 나비하고 비교한 이런 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었어요. 이게 지식이었죠, 그렇죠? 나방이 뭐야? 이거는 뭐야? 굉장히 비교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현이의 노트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이 막 척척척척척 한 거를, 핵심을 요약을 쫙 해서 뭐가 피어처고 뭐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고, 비교했을 때 고색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걸로 생존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가지겠어요? 이거를 가지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직관적으로 얘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 정리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GPT한테 이 구조가, 형식이 굉장히 familiar한 거예요. GPT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GPT가 읽어가지고 구조를 파악을 해가지고 할 때마다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킨 것을 저희가 온톨로지 모델이라고 부르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온톨로지는 철학적으로 존재론인데, 저는 AI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온톨로지라고 하고, 그것이 거의 모형화되어 있어서 그 트리나 나무의 구조라든가 테이블의 구조로 바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하고, 이것을 정리 잘하는 친구가,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책을 온톨로지컬하게 바꾼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핵심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이것으로 영어로 책을 써줘, 스페니쉬로 책을 써줘, 이걸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줘 하는 그 과정이 스무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 방법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했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이렇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제가 시스코도 했었고, 삼성전자도 했었고, 아마존도 했어요, 프로젝트를.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회사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너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돈이 언리미티드로 있는 것 같은 회사도 이거를 안 한다고 그러지?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는 전문가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내가 왜 해야 돼? 이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나의 전문 지식을 왜 구조화시켜서 온톨로지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강기영 교수님한테 그냥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여기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방법론에. 그런데
사람이 안 한댔디라. CEO는 하라 그러고 돈을 계속 주겠다는데 그 전문가가 안 하겠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CEO라고 하더라도 밑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이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폴라니의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하고도 안 됐던 이유가 마이클 폴라니의 Tacit Devotion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암묵적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라고 우리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 전문가들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explicit하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뭐 돈 주면 이거 만들어주지 않나? 근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전문 지식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니의 책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됐는데, 이거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다라는 거나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깥에 따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구조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것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끼워 맞춰야 되는데, 분해를 잘못하면 이런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분해했다고 해서 다시 자동차를 재조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해를 할 때, 이 자동차를 분해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요소를 다 파악을 할 때 다시 조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리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노하우가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이 책을 읽고는 야, 그러면 이게 지식이 바깥으로 완전히 끄집어내는 것은 힘들구나. 결국은 그 사람의 추구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그것을 바깥으로 다 뽑아내서 사람과 지식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제대로 제 입장에서는 깨달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aim to eliminating도 있고, personal element.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죠. 내가 개인적인 엘리먼트를 지식에서 지워내는 것은 지식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온톨로지 모형을 만들고 할 때 뭐라고 하냐, 야, 객관적인 걸 뽑아내줘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안다라는 것 있죠. 우리가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 개인적인 영역을 다 말살시키고 나면 그거는 약간 죽은 지식이거나 별로 파워풀하지 않는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별로 유용하지 않는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르거선 선생님도 있고, 베르거선 선생님은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가 되는 방법을 폴라니 선생님이, 그 도대체 우리가 창조적으로 산다는 게 뭐지? 창의적으로 산다는 건 뭐지? 결론은 개인의 추구라는 거예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으로 애들한테, 제가 그 창의 쪽 교육을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창의적인 게 교육이 되냐고, 훈육으로 에듀케이션이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의가 어떻게 수학 가르치듯이 창의적인 게 되냐고. 그 발상은 굉장히 다른 생각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창의재단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걸 싫어하시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만들어서 이것을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결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야,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사람한테 뽑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이 방법은 General Intelligence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인데, 온톨로지 모형을 만들 때 힘들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만들 때, 저희가 아까 있는 구조화된 거를 만들 때 Generative AI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의 지식을 구조화시킬 때 Generative AI를 쓰게 되면, 옛날에는 전문가가 30시간 해야 됐던 일을 1시간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톨로지 모형을 가지고 생성할 때도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를 쓰는 거예요. 2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 방법론이 굉장히 효과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한번 봅시다. 왜냐면 32년에도 방법론이 있었는데 그게 20배, 30배 정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계속 만나자 그러고 이야기도 하자 그러고 그러면 돈이 되네 이러고 회사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계한테 리플렉션 시키게 하는 거, 기계한테 하고 설명하고 리뷰하고 리파인하고 하는 그 단계별로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테크니컬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한테 메타인지를 조금 시키는 방법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메타인지를 한 번 쓰게 되면 너무 위험하니까 반복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자 이렇게 볼게요. 가장 저한테는 인스파이어가 큰 그림이에요. 저희가 어딘가를 가야 돼요.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한 방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단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그러죠. 쪼개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가자, 여기서부터 여기 가자,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쵸?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가자. 근데 기계도 똑같아요. 체인 업 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기계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나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단계에서 한 단계를 넘어갈 때 확률론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풋이 같은데 아웃풋이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성이 확률론적 생성인 거예요. 그것을 디터미니스틱하게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GPT를 써야 되면 뭐 템퍼리처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GPT를 뭘 썼는데 정답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맞는 말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우리 챗GPT 가면 요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Regenerate이라는 버튼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보셔야 돼요. GPT를 쓸 때 인풋을 하고 나서 Regenerate를 충분히 많이 하고 나서 그 많이 나온 결과를 보고 패턴을 찾는 능력을 저희가 습득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GPT에다가 하나 시키고 이상한 게 나왔어 못 쓰겠네가 아니라 GPT가 인풋을 하고 Regenerate를 충분히 하고 나면 패턴이 보여요. 그러면 얘가 확률론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수렴하는가가 보여요. 그 패턴을 중간값으로 잡고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흔들리는 거 있죠. 단계별로 흔들리는 거죠. 이 단계에서 확률론적인 게 그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데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하는데 평균으로 수렴하게끔 만들어서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우리 그때 애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일단 쪼개야 돼요. 알겠죠? 잘게 쪼갠 다음에 단계를 나누지만 내가 여기서 일로 갈 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거친 것을 빨리 발을 딛지 말고 충분히 이 단계에서 반복을 해서 패턴을 찾고 내가 여기 디뎌도 되겠다. 패턴이 생겼을 때 디디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뭐라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반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피딩 이슈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오버피딩 이슈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하나, 그 데이터, 그 방법론 이렇게 해야지 성공을 해.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피딩을 시키면 아이들은 그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이 방법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케바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반복을 하게 되면 세상에는 패턴이 평균적으로 보여. 그게 나올 때까지는 참고 반복을 하고 그게 안정화됐을 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 ladder of repeat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GPT를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GPT에다가 뭐냐면 GPT를 쓸 때 여러 번 생성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인풋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aggregating 하는지, 어떤 식으로 평균을 내는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찾는다거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이 방법론으로 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에러를 0으로 보낼 수 있어요. 0로 보낼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하면 GPT가 하는 것에 확률을 99% 정도 accurate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그러려면 이게 GPT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런하는 걸 반복해야 되는데 내가 막 regenerate 클릭을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을 좀 써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repeat하고 reflection해서 GPT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고, 우리가 specific purpose, 학생들에게 챗GPT가 왜 위험하냐면 그걸로 이것도 저것도 다 하잖아요. 게임방 사장님이 제일 먼저 깔아놓은 게 챗GPT 프로입니다. 1,500원만 되면 숙제를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막아요? 부모가 지혜에서 안 해줘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특정 용도의 AI를 만들잖아요. Specific purpose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제너럴한 AI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Specific purpose AI를 만드는데 그 Specific purpose AI에 데이터가 흐르게 만들고 그 Specific purpose AI에 value가 흐르도록 만들어서 내가 이 AI가 저 AI를 쓸 때 얼마를 줘야 되는지, 내가 이 AI가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저 AI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지, 테크니컬한 용어로는 interoperability를 이제 우리가 그 플랫폼에서 보장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아무튼 AI끼리 내가 AI를 만들고 AI끼리 협업할 수 있게끔. 근데 나는 전문가니까 조그만 거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거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자는 전문가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옛날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홈페이지를 모든 회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메일을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AI를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나의 AI. 예를 들면. 그래서 나의 AI를 만들어서 쉽게 만들고 어느 정도 빨리 만들어서 내 AI는 내가 내 지능으로 영원히 다루는,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유용한 형태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는, 서로 연결을 시켜서 AI끼리 협업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Collective AI on the Foundation AI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템플릿 앱을 앱의 템플릿을 만들어야 되고, 무슨 뭐 앱 패밀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앱끼리 이렇게 식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고 나서 이 앱들이 갤럭시가 되게끔 연동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것을 Generative AI가 있고 그 위에 Symbolic Rule Based AI가 있는데, 이것을 도구 밑에 Foundation AI로 깔고 생성형 AI as a Foundation AI, 기초 모형, 기초적인 Artificial Intelligence를 깔고 저희가 그 위에 앱을 연동시켜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만든 AI야.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정교화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거고, 마치 내 홈페이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링크를 하고 데이터가 흐르고 내 AI를 사용할 때 얼마를 받고 다른 사람 AI를 사용할 때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 프로토콜과 규약과 팔러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게 뭐, 그러면 AI들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카파 유니버스라고 그러고 코스믹 인테그레이션 AI들이 막 우주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니버스를 꿈꾸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요 약간 약해요. 그래서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말해서 이게 네 거야 라는 거예요. AI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한테 AI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지 말고 선생님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AI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해서 자기 소유가 될 때 이게 제대로 된 추구가 나오고 지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 것이어야 돼. 이것이. 그래서 평생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을
AI에게 디지털라이징하는 그 어려움을 너의 것이기 때문에 학생한테도 그래. 네 거기 때문에 네가 관리하고 추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죽어도 홈페이지 남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유튜브 남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린 비디오 남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평생 만들어서 쌓아놨던 그 인텔리전스는 남아서 영원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저는 일을 잘 못하거든요. 장인어른이 오셔서 집안일을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일을 못도 하나 제대로 못 잡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10년 만에 오셔서 자꾸 못 박는 법, 뭐 빼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시간이 다 되어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이 사위 이놈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저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딸이 좋아서 그러니까 다시 와서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 그겁니다. 이 AI는 당신 거야. 이 지식은 당신 거고, 당신이 관리하고 당신이 주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장기적으로 이 게임이 서스테이너블 해지고 장기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이게 회사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받습니다. 회사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선생님들이 바본데 어떻게 문항을 만들고 어댑티브 러닝을 해, 맞춤형 학습을.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준 소프트웨어를 써야지. 선생님들이 바쁘다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소프트웨어 사줄 테니까. 무슨 문항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그레이딩을 하고 그래요. 선생님들 바쁘신데 저희가 해드릴게요 라는 방법론이에요. 회사들은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 선생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사람들은 돈이 되니까. 근데 이 방법론은 선생님이 강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끼리 협업을 하는 거고, 힘들지만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한테 나눠주고, 우리가 AI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펀딩을 못 받습니다. 제가 회사 펀딩은 다 끊어지죠. 이러면 회사의 이익에 conflict of interest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 정책적으로 노라고는 이야기 못하죠. 노라고 했다라는 선생님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잘난 척하고 여기저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야기도 조금 하고 하는 그 방법론입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지는 본인이 정한다고 봐요. 내가 AI까지 만들 수 있냐, 남이 만든 AI를 쓰는 거냐, 이것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편안하게 사는 거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게 왜 사회적인 파급적인 효과가 있냐면, 제가 이번에 교육대학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들한테 AI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야 된다.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야, 그 선생님이 아니라 이거 교양교육으로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반 교양 과목으로 이번에 겨울학기부터는 가톨릭 공유대학에서 일반 강의가 3크레딧짜리가 열려요. 근데 회사들이 또 그런 거예요. 이 방법론이 그냥 학생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좀 필요한데? 우리가 플랫폼을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AI에 대한 소양이 회사도 필요한데,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나도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공부 겸 해서. 그래서 점차 조금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선생님이라고 볼게요.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굉장히 결과물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생성하는 느낌을 가지세요. 생성형 AI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게 되세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많이 나왔던 걸 가지고 집성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성을 한다는 얘기는 확장적이고 전개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변형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방법론은 저차원적이지 않고요, 상당히 고차원적인 지적인 방법입니다. 온톨로지를 만들고 생성 모형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편해야지, 내가 그냥 시간 빨리 줄여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의 지식을 갈고 닦아야지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식 습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구로 활용해서 어떻게 생성할 건가,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를 만들어서 자아 실현을 하는 인간으로 조금 도구를 생성하는 인간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종합해보면 덜 인간적인 인간에서 조금 인간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오버한 포션도 있지만 그렇게 연결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게 필요해요. 특히 그 대학에 선생님 대회는 예비교사들 있죠. 예비교사들한테 이게 꼭 필요하니까 배우시고,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육대학 교수님들은 이걸 배워서 자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면 제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커뮤니티가 있고 그래요. 뭐 마지막에는 반복하는, 쪼갠 다음에 반복하는 거, 충분히 너무 많이 반복하면 안 돼요. 알죠? 하면서 단단해질 때까지만 반복하고 멈추면 또 안 돼요. 알았죠? 멈추고 나서 발 딛고 다음번으로 넘어가고, 다음번 넘어갈 때는 조금 반복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반복을. 그래야지 오버피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은 그 조그만 세상 있죠. 부모들이 만들어준 세상에 그게 최적화됐다고 느끼고 오니까 세상이 바뀌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피딩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달러 코스트 에프레싱이라고 하는데 볼러틸리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변동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게 있죠. 왜냐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데, 근데 투자에서는 굉장히 나쁜 건데,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아주 작은 분량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repeat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esilience, 이렇게 반복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변동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게 있어, 괜찮아, 이번에 저런데도 다음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맞춰 나가면 되지.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 조금 더 적응해서 아이들이 리질리언트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건데,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걸 하다 보면 개념 파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방법론을 하다 보면 보편자를 알게 되고 생성자를 알게 돼요. 생성된 그것이 아니라 생성하게 하는 그것을 알게 되고요. tangible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이 ontological한 thinking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가보면 그거 있잖아. 미래에 꼭 필요한 뭐 특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생성된 것은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성된 것으로 승부를 걸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생성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가 잘 하는 노래로는 승부가 안 나요. 만들어진 노래, 만들어진 길로는. 그럼 뭐냐면 노래를 생성하는 것, 글을 쓰는 것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지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계랑 경쟁을 해서 이기거나 기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랑 경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쟁에 뛰어난 친구들은 그 생성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generator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카파 커뮤니티가 하고 있는 이메일 리스트 같은 거거든요. 이게 찍으셔서 이런 내용들 교육 있는 거 혹시 이메일로 받아보시려고 하면 이거 하셔서 이메일을 신청하시고
이메일을 신청하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AI는 여기서 그 리워드를 받아야지만 카파가 제공하는 토크나이제이션 이코노미 때문에 토큰을 써야만 AI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AI가 많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한 100개밖에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것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토큰을 갖고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눠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이디만 신청하면 토큰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